여러분 어릴 때 집에 돼지 저금통 하나씩 있었죠. 그 동전을 모으는 것인데 제 같은 경우는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2km 되는 학교를 걸어 다니고 나서 그 차비를 돼지 저금통에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 가득 차면은 그걸 은행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때는 돈을 모은다는 것이 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현금의 가치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1970년대였을 건데 돼지 저금통에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모으고 누나와 형님들에게 받은 용돈도 모았습니다. 중학교 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금액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7,600원이었을 겁니다. 그 돈이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머니와 함께 동네 금은방에 가서 한돈 반짜리 금반지를 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돈을 모으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부가사였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적어도 돈을 모으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동전을 모아서 금반지를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저금통에 돈을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금이자 시스템인데 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고 그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1980년대에는 무조건 저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택 청약 저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약 400만 원 정도의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고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 외에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일시로 예치하는 그런 청약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급 생활자들에게 거의 필수였다고 볼 수 있는 재형 저축이 있었습니다. 재산 형성 저축의 줄임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은 그 당시 이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것을 모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재형 저축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축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대지 저금통, 또 재형저축, 주택 청약저축 같은 제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금 이자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저축해야 가치가 보존될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저축 수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중앙은행이 추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또는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현대판 대지 저금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옛날 돼지 저금통은 동전을 모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을 모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훼손이 되고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다면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저금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감기와 그리고 채굴 난이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나라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그곳 사람들은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저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런 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지정학적으로 평온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 저축이 아니라 장기 축적 자산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금 문제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릴 때 돼지 저금통을 깨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가격을 매일 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모아간다면 어느 날 지갑을 열어보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을 모았구나. 어쩌면 비트코인은 사라진 저축의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다시 만들어준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생활비와 가계 지출을 제외한 여유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을 조금 공부해 보시고 그 특징을 이해한 다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토시 단위로 모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10,000원, 한 달에 몇십만 원, 여유가 된다면 매달 100만 원 정도 저금하듯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 인플레이션 시대에 상당히 유력한 자산 형성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도 예전에 재형저축을 하듯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재형저축의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자격이 있었습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거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급여액이 많아도 상관없고 자영업 사업자가 종합소득금액이 3,500이 아니라 3억 5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는데 7년 이상 유지 시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농어촌 특별세 1.4%는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유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세금 관련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7년 이상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 한도 및 기간이 있는데 분기별로 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7년이고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하다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저축 한도 그리고 분기별 300만 원 이런 것이 해당 안 됩니다. 더 하셔도 되고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 이런 것도 없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0년까지 들어도 되고 50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연장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는데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며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 해지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유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에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취소라는 것은 없지만 중도에 손절을 할 경우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절이라는 개념은 아예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물타기는 얼마든지 장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10년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이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여러분들은 더 길고 멀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재형저축은 그 당시 상품 종류도 다양했는데 은행 적금형도 있고 증권사 펀드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펀드형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보험형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데 비트코인도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도 있고 해외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상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와 함께 비트코인 공부하시면서 뭐가 유리한지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과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의 차이 같은 것을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레버리지는 절대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영상에서 누누이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어떻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돈 찍어내는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기관들인 경우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데 무슨 레버리지를 사용합니까? 월급 타서 생활하고 남는 돈을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버리지 않게 지키면서 자산을 늘리는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비가 없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현금을 비트코인에 다 몰빵해버리면 반드시 비트코인이 가장 깊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호들로 채널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필수 현금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해 두셔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안정된 미래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디지털 저금통에 사토시를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구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비트코인 안 팔고 지키시기 원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약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다 보시고 나면 뭔가 남아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비슷한 내용도 이전에 올렸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